여러분 안녕하세요. 21년도 지방직 시험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여러분 좀 허탈했죠? 문제가 너무 쉬웠고 그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합격선도 되게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제 단원별 문항 분석 보면은 이제 문법이 세 문항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춤법, 표준어 규정, 그다음에 어법에 맞는 문장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됐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 문법이 한 6문항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의 비중이 줄었죠. 근데 게다가 이 세 문항 중에서 전부 다 이제 어문 규정과 국어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만 나왔지, 이론 문법, 그러니까 지식을 묻는, 예를 들어 뭐 문장 성분이라든가 품사라든가 이런 식의 지식을 묻는 그 이론 문법의 단원이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균형 있는 출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보시면 작년에는 지방직에서 2문항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보통 이제 한자 성어는 한 문항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작년에도 한자 도금 문제, 이렇게 해서 한자 성어, 한자 도금,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도금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죠. 한자 도금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굉장히 오랜만에 고유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지? 그렇게 돼서 세 문항이 어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고득점을 받으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계속 이제 한자의 도금으로 100점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식의 출제 방향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자 도금을 받던 그런 수험생들을 좀 허탈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비문학은 역시 9문항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 비문학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3, 4년간 계속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그래왔던 거고, 올해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도 9문항, 10문항이지. 10문항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비문학이 지방직에서 7문항 출제가 됐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늘어났죠. 근데 이제 비문학이 출제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건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니야. 그쵸?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비문학이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문제의 구성도 좀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주로 사실적 독해, 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다고 하면은,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도 추론적 독해 문제가 4문항이나 출제되면서 오히려 사실적 독해를 묻는 문제보다 추론적 독해의 문제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방직 문제도 추론적 독해가 3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문제의 유형도 다양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되고, 이제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가 나왔다고 하면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뭐 비판적 독해 라든가 그런 측면의 문제도 이제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을 좀 준비해야 된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문항수는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났어.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렇게 보셔야 되고, 문학의 비중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고전소설, 춘향전 한 문항, 그 다음에 시조랑 현대시, 시조랑 현대시랑 같이 섞어서 한 문항.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도 소설 한 문항, 수필 한 문항, 희곡 한 문항. 그러니까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균형 있게 배당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문학에서 특히 소설이나 수필, 뭐 희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최근 측면은 최근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독해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문학 문제 같은 경우도 형식상의 특징 혹은 표현상의 특징을 묻기보다도 그냥 내용을 묻는 독해 문제 로 출제되는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문학에서도. 그러니까 소설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 이런 식의 문제들. 그렇게 보자면 비문학 문항이 이 소설, 희곡, 그지? 현대소설, 현대수필, 현대희곡 이 전부 다 내용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비문학 일반적인 독해 9문항에 문학에서의 독해 문제 3문항을 합하면 거의 비문학이 12문항이 출제됐다고 봐야 되죠. 그지? 그래서 올해 지방직 시험의 특징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고, 난도는 굉장히 낮았고,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비문학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고, 그지? 문학의 비중은 떨어졌고, 이제 문학의 비중이 떨어지고,
문법의 비중도 좀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비문학이 중시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 뭐 별로 틀리지 않았을 거야. 오답률 별로 없어요. 1번에 우리 맨날 보던 when, 그 다음 웬일, 왠지 구분하는 거지. 이때 when은 관형사죠. 그지? 그래서 when, 어떤 혹은 무슨이라는 뜻을 갖는 관형사랑 일이랑 결합한 합성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웬일은 어떤, 무슨 일 이라는 뜻을 갖는 거고, 왜를 쓰는 거는 왜, 왠지 해서 왜인지의 줄임말일 때 이 왠지를 쓰지. 그지?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2번은 여러분 몇 일, 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27항 에 보면은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단어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붙임 2의 규정에 의해서 소리 나는 대로 며칠이라고 써야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였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박이다와 박히다를 구분하는 거야. 우리가 박이다는 3번 예문처럼 굳은 살, 굳은 살이 박이다. 이런 거나 어떤 버릇이나 습성 혹은 생각 같은 것들이 몸에 박이다. 할 때는 박이다를 쓰고, 박히다는 박다의 피동사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못을 박다. 못이 박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야. 아니면 종이의 글씨가 박히다. 이것도 역시 피동이지. 인쇄되다 라는 뜻을 갖는, 그러니까 피동사로 쓰이는 박히다와 박이다를 구분하는 거고, 4번에 틀림없이 혹은 당연히를 뜻하는 부사는 의례. 단모음으로 쓰는 거, 이중모음으로 쓰지 않는 거 구별하시면 되지. 그래서 2번이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여러분 조사, 부사격 조사, 로서와 로서를 구분하는 거지. 이것도 뭐 너무 많이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서는 뭐야? 도구, 수단, 방법 혹은 재료.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시간을 셈할 때 어떤 한계 혹은 기준이 되는 시간을 나타낼 때도 로서를 쓰고, 그 다음에 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 혹은 위치, 어떤 동작이나 일의 시작을 나타낼 때도 로서를 쓰지. 그래서 보시면 1번은 딸, 로, 서가 돼야 되지. 자격. 그 다음에 2번은 갈등을 푸는 수단과 방법이 대화가 된 거니까 로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과 4번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시간을 셈할 때 어떤 한계가 되는 기준.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이로써 세 번째. 지금이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과 4번이 전부 다 로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구분하는 거였지? 옳지 않은 거였지? 그래서 옳은 것이었죠. 그래서 3번이 옳은 거였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로서와 로서 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구, 수단, 방법, 재료까지는 여러분이 다 알 거고, 로서도 지위, 신분, 자격까지는 알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봐야 될 게 시간의 기준 혹은 위치, 어떤 동작이나 일이 일어나는 시작, 이런 경우에 로서와 로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예문을 보시면 봐봐. 1번 봐봐. 칼로써 연필을 깎았다. 이거는 연필을 깎는 도구가 칼이지. 그래서 로써 썼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10년이 된다. 그러면 올해 기준이지?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 한계를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반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보면 자격. 그 다음에 4번 봐봐. 이 부분은 글의 서두로서 필자의 개성이 가장 잘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이 부분의 서두, 위치, 그런 뜻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 이때도 로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이나 동작의 시작점을 나타낼 때도 로서가 된다. 라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로서는 주로 지위, 신분, 자격
이니까 사람한테 붙이고 로서는 수단, 방법, 재료니까 사물한테 붙인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는 안 돼요. 그렇게만 기억하면 뭐 2번이나 4번, 5번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올해 우리 시험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지.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고유어 문제였고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 3번이 제일 오답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3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거 너무 이슈가 돼서 여러분이 다 봤을 거야. 1번에 반나절, 그럼 반나절의 뜻이 뭐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절이 뭐래요? 나절이 그러니까 반 정도, 반쯤 되는 수량. 반쯤 되는 수량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거든요. 그렇게 보면 반나절이라는 건 한나절의 반을 뜻한다 라는 뜻을 갖고 한나절은 그럼 뭐야? 하룻낮의 반을 뜻한다. 그럼 다시 하룻낮은 하루의 낮 동안을 뜻한다.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보자면 반나절은 하룻날은 그냥 하루의 낮. 그러니까 낮. 그럼 한 12시간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나절은 그 12시간의 반이니까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나절은 그것에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반이 되는 거니까 한 3시간 정도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보면 괜찮거든. 그렇게 보자면 1번이 틀렸지요. 1번에 보시면 반나절은 하룻낮의 반은 한나절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반나절의 뜻이 2가지가 제시되어 있대지. 한나절의 반이다 라는 뜻과 또 하나가 하룻낮의 반. 하룻낮의 반이면 반나절과 한나절의 뜻이 어때요? 같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한나절의 뜻이 하룻낮의 반, 그 다음에 하룻낮 전체. 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럼 다시 2번 뜻으로 가면은 한나절이랑 하룻낮이랑 또 뜻이 같아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이렇게 겹쳐서 쓰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3번 문제는 문장으로 물으면서 문맥상의 의미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맥상의 의미를 묻지 않고 그냥 단어의 사전적 뜻풀이를 물었거든. 그렇게 보자면 1번도 2번 뜻으로는 맞는 답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번에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뜻하고 그저께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어제, 그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어제, 그제, 그저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제, 그제, 그저께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로부터 어제, 그제, 그저께 사흘 전의 날을 얘기하지. 그 다음에 해거리는 한 해를 걸은 간격 혹은 열매가 한 해를 걸러 나는 현상 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1번에 보시면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보면 이게 여기에 띄어쓰기를 했거든. 띄어쓰기를.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 띄어쓰기 의 의미가 뭐냐? 그럼 여기서 하룻낮이라는 단어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합성어예요. 그지? 그래서 받침에 시옷을 받쳐 적었어. 그러면 얘는 합성 명사가 된 거니까 붙였어야 되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띄어쓴 의도가 뭐냐? 그렇게 보자면 하루의, 낮의, 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하루의 낮의 반과 하룻낮의 뜻인 하루의 낮. 그러면 여기서의 하루의 낮의 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 하룻낮의 반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럼 하룻낮은 하루의 낮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하루의 낮이랑 하룻낮이랑 뜻이 또 같아지는 거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힘들지.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이걸 출제한 사람은 이 띄어쓰기를 통해서 무슨 함정을 파고 싶었던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야. 그지? 그러면 하루의 낮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낮은 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해뜰녘부터 해질녘까지라고 얘기하면 해가 뭐 한 5시, 6시에 떠, 여름에. 그리고 해가 뭐 7시, 8시에 져. 그러면 한 12시간보다 좀 더 되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더 되는 시간이 되고 거기에 반이 되면은 사실은 반나절의 뜻인 하룻낮의 반보다 또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거든. 이 띄어쓰기를 해서 함정을 판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보고는 일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보면은 하룻낫은 사실은 띄어쓰기도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얘가 합성어면은 이렇게 붙였어야 되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옷을 받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하루의 라는 조사를 적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얘는 띄어쓰기, 맞춤법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그지? 근데 굳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무슨 함정을 판 것인가 라는 걸 막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그래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잖아. 그리고 출제자들이 분명히 여러 명이 같이 검토했을 텐데 왜 이거를 못 봤을까? 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실수가 아니고 함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야. 근데 얻은 결론은 실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국가가 주관한 올해 지방직 그 공무원 국어 시험은 그만한 권위를 부여할 만한 시험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사실은 다른 문제들도 좀 그래. 너무 난도가 낮게 출제가 돼서 별로 되게 문제를 잘 냈다. 라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냈구나 라는 게 한 문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부여할 만한 시험지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14일 날 결정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많은 이의 제기가 있죠. 지금도 이의 제기가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을 이제 다 정답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다 정답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이슈가 너무 많이 됐고 이것을 뭐 우겨서 자기가 내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다 라고 끼워 맞춘다고 해도 또 거기에 반론이 될 거거든. 그렇게 보자면 그리고 뭐 1번이 뭐 맞춤법 자체가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맞춤법이나 표준어, 뭐 띄어쓰기를 물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어의 뜻풀이를 물었잖아. 그래놓고 자기네가 그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로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한 거는 자기네들의 실수거든. 그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모두 다 맞는다. 될 것이고 아마 1번을 고르셨던 분들은 점수가 그대로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이제 다른 거 고르신 분들이 이제 점수가 5점씩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 관용어지, 관용적 표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가난을 뜻하는 거, 가랑이가 찢어지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연결해주다. 연결해주다. 그랬어. 그러면 연결해주다가 호흡을 맞추다. 라는 건 아니지. 우리가 호흡을 맞추다 그럼 뭐야? 서로의 의견이 잘 맞다. 서로의 뜻을 서로가 잘 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주로 호흡을 맞추다 혹은 손발을 맞추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서 연결해주다는 중간에 다리를 놓다. 정도로 바꿔줘야 될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깔보며 비웃었다, 코웃음을 치다. 실제보다 비싸게 물건을 사다, 바가지를 쓰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2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이 고전소설 문제였어요. 근데 춘향전 나왔지? 너무 뭐 기출문제에도 이미 다 나왔던 문제고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기억의 구절풀이 보면은 이때 월매달 춘향이가 단오날에 그지? 단오날이야. 그래서 춘향이도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한 애야. 그러니까 천중절을 모를 소냐 서리적 표현이죠. 그지? 서리법이지. 그래서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다. 라는 걸 표현했죠. 서술했지. 1번 맞지? 그 다음에 보면은 추천을 하려고 단오날에 춘향이가 이제 그네를 타려고 그지? 내려온 거야. 그러고 나서 쭉 가다 보면은 니은에 보시면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지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 지규법이지? 그래서 꾀꼬리를 황금에다 빗대고 있죠. 근데 꾀꼬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쌍쌍이 날아들고 있어. 쌍쌍이. 그지?
그러니까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고 쌍쌍이 날아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음양의 조화. 연애하기 좋은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내려가서 디귿은 보면은 이제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 거야. 한 번 굴러 힘을 주어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조차 펄펄. 그지?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음성상징어. 를 사용해서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지? 의태어,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은 보시면 춘향이가 이렇게 막 그네를 타는 모습이야. 근데 그걸 보고 그 형용은 우리 춘향이의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그랬어. 누가? 세상 인물이 아닌 선녀 같다는 거야. 응? 그지? 그 가운데 중략된 부분은 여기서 보면 서술자가 춘향이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그랬어. 4번 보시면 그러면 서술자가 개입해서 춘향이의 외모가 매우 뛰어나구나 라는 걸 평가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은 맞아. 그런데 내면적 아름다움은 아니지. 그지?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지. 그래서 리을이 여러분 서술자 개입 혹은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것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이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서술자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논평하는 방식을 서술자의 개입 혹은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지. 그래서 4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화법 문제죠. 화법 문제였어. 근데 이것도 뭐 전혀 어렵지 않았지. 그래서 A가 지난번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B가 어떤 연락을 기다리냐? 그러면 승낙했다. 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후속 사업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와서. 근데 B는 보면은 그건 완곡하게 거절한 거다. 왜? 뭐라고 얘기했어?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3번에 보시면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제기한 의문 코로나 시기에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이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지였지? 그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A랑 B가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2번에 보시면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판가한다.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하는 건 A가 아니라 B지. 응? B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A가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랬지. 그러니까 A는 완곡어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 봐. 그지? 간접 봐라. 완곡어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답변할 때 표정도 굉장히 좋고 박수도 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그러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A는 비언어적 표현. 여기서 이제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 박수. 이걸 얘기하지. 그 다음에 목소리는 뭐야? 반언어적 표현이지. 언어적 표현. 그지? 속도 어조, 성량. 목소리 이런 거. 근데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답변 제안서에 완곡한 거절이 아니라 승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4번도 마지막 완곡한 거절이란 말이 틀렸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보시면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지. B는 완곡한 거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지였지요. 그래서 화법의 간접 봐라.
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현대소설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줄거리를 파악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소설의 내용 파악은 인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근데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인물도 복잡하게 나오지 않잖아. 1인칭 시점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그래서 보면은 내용 파악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맨 처음에 보면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야. 그래서 내가 주인공 1인칭 시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는 그런 발음을 거의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 탓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나는 형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나가 형규를 좋아해. 근데 형규에 대한 이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지? 틀렸지? 그러니까 그런 발음을 아버지라는 발음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야지. 형규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맞죠? 읽어보면 1번에 나는 형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2번에 보시면 나와 형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엄마 아빠가 재혼을 했으니까 법률상 온유일 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래도 어쨌든 법률상 온유이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로는 연결될 수 없는 사이라는 거지. 근데 보면 얘가 계속 이러잖아. 뭐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막 해. 그러니까 형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3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죠. 5번 문제 비문학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 문제 중에서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가직도 그렇고 올해 지방직도 그렇고 추론적 독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에 대해서 설명해.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 서로 반대되는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공격적인 태도는 뭐냐 라고 얘기하지.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거지 타인을 희생시키는 거야. 타인의 희생, 타인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아. 근데 단호한 태도는 뭐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래.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거래.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거다 그러지. 그래 놓고 이 단호하고 정중한 태도. 단호하고 정중한 태도를 실제 사례로 묻고 있죠. 담배 차 안에서 흡연을 하려고 해. 그러면 1번에 보시면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라는 거 어때? 수동적인 반응이지.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좋을 대로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4번도 역시 수동적인 반응이죠. 1번과 4번은 오답률이 없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될 것은 2번과 3번이지. 근데 이제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시면 2번은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 좀 참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 라는 나의 생각.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 그러면서 참아봐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2번은 공격적인 반응이다 라고 보셔야 되지. 그지? 근데 이제 3번에 보시면 안 피우면 좋겠다 얘기했어. 연기가 해롭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나의 권리야. 그 다음에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피우고 싶으면 상대방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3번이 단호한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을 고르셔야 되죠. 그러니까 2번과 3번만 좀 비교를 하세요. 그랬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한자성어 문제였어요. 한자성어가 최근에 계속 이제 우리말 발음을 병기해주지 않았는데 올해는 우리말 발음도 병기해줬지. 그리고 이거 지금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성환이도 대학생이 됐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뭐야?
1번이지. 자나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오매불망이죠. 헷갈릴 만한 다른 답지가 전혀 없었어. 그지?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이랬으니까. 2번에 보시면 망운지정은 뭐야?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거야. 자식이 어버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염화미소, 뭐 이심전심, 뭐 불림문자 이런 거랑 다 같은 뜻이지. 말로 하지 않아서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 뭐 이심전심, 염화미소, 뭐 불림문자 이런 거 다 같은 거였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배가절연.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 배가가 친구인 종자기가 죽고 나서 내 검은고 선유를 알아주는 친구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검은고 줄을 절연, 끊었다. 라는 데서 유래한 거지. 그지? 그래서 4번은 친구 사이. 그 다음에 2번은 자식과 어버이. 자식이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이심전심. 전혀 헷갈릴 만한 게 없지. 그래서 1번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고시조와 현대시를 같이 엮어서 문제를 냈어요. 이건 요즘 문학의 추세지요.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두 개나 세 개의 작품을 같이 연결지어서 비교해서 출제하는 방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은 고전시가만 같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고 현대시는 그냥 단독으로 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고시조와 현대시를 연결한 최초의 문제인 거였어. 근데 이제 어렵지는 않았지. 10번에 보시면 길제의 시조. 이것도 여러분 너무 많이 본 거지. 회고가류에 들어가는 작품이었지. 500년 도읍지를 말을 타고 돌아들었어.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데없다. 여기서 이 산천은 영원한 자연. 근데 인걸, 사람은 없어. 그지?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돼? 대조되는 거지. 자연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그러면 자연은 영원한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이 대비를 통해서 얻는 결론은 뭐예요? 그치, 인생무상이지. 이거는 공식과도 같은 거야. 그래 놓고 어집어 태평여론이 꿈일런가 하노라. 꿈, 허무함. 꿈에 담겨 있는 거 허무함, 인생무상, 허무함을 느끼고 있지요. 그지? 그래서 회고가류에 들어가는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나는 조지훈의 봉황수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그러니까 퇴락한 어떤 궁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큰 나라 섬기다, 사대주의, 그지? 거미줄 친 옥자, 망한 거야. 여의주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2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그러지. 그러면 아마 쌍용은 큰 나라, 중국이지. 중국의 왕을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2마리 봉황새는 조선, 우리나라의 임금을 상징하는 거지. 2개 서로 대비되죠. 그래서 틀어 올렸다. 여기까지가 뭐야? 선경이지. 경치를 본 거예요. 망한 궁궐. 망한 나라의 궁궐을 본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정서가 어때?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나 화자 나왔잖아. 폐옥 소리도 없대. 그래 놓고 품석 옆에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을 둘 곳은 없어.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나라의 어떤 벼슬아치, 벼슬, 관직 이것도 없어진 거야.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서 호곡, 통곡하리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나는 쌍용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 큰 나라를 섬기다. 그치? 큰 나라를 섬기다. 뭐 거미줄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옥자에 거미줄을 쳤다. 그러니까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가나 모두 성경우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고 나는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까지 성경. 그 다음에는 화자, 나의 정서.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도 어때요? 500년 도읍지, 개성, 말을 타고 돌아들었어. 자연은 영원한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없구나. 개성에 이제 고려 궁터에 사람이 없구나. 여기까지가 뭐야? 선경이지. 그래 놓고
인생무상을 느끼는 후정 이렇게 되지. 그래서 초장과 중장까지가 성경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종장이 후정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는 여러분 시조니까 운율이 어떻게 돼? 사음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들여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3, 4조 사음보의 외형률을 갖지요. 그지? 근데 그에 비해서 나의 조지훈의 봉황수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지금 산문시로 되어 있어. 그지? 산문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해진 율격, 그지?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한다라는 말은 틀리지. 그지? 그래서 정해진 율법과 음보에 맞춘 건 가, 시조만 해당하지 나의 봉황수는 산문시이기 때문에 나가 틀리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4번 틀렸지요. 그지? 시의 형식을 물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4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11번 내용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문제였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대. 그러면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독립적인 행동 말하는 사람 나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어머니들의 교육 방식, 그 다음에 일본의 어머니들의 교육 방식. 서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4번이지? 그러니까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고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그대로 지문에 나오는 답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로지. 그지? 나머지는 전부 다 1번은 듣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하는 건 일본.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하는 건 미국. 근데 서로 반대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2번도 사물의 속성보다 관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죠. 미국의 어머니들.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감정을 읽어야 한다. 감정을 중시하는 건 누구야? 일본이지. 그래서 그냥 일본의 어머니들, 미국의 어머니들 서로 다 반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답지도 전혀 헷갈릴 만한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4번이었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첫 번째 문단 봐봐.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화제가 인공지능이야. 그래서 인공지능 의 발전상을 쭉 얘기해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했어.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발전하다가는.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상을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 것은 차치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의문문. 문제 제기하지.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의 이 의문문은 글쓴이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 이게 화제지,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그럼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 GPS. 를 제시하죠. 그지? 예를 내비게이션. 네, 예를 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이 뭐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라는 지시어로 시작을 하지. 이와 같이. 혹은 이처럼. 이런 말들은 뭐야? 앞의 내용을 다 종합해주는. 내가 이제부터 결론을 내리겠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2번 문제의 글쓴이의 결론, 주제는 이 마지막 문단에 있겠지. 이와 같이, 이처럼 이런 말에 중시해야 돼. 그래서 보면은 쭉 얘기하면서 인간이 기계에 의존하면서 점점 게을러져. 그러니까 도구들은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이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글쓴이의 결론, 주장은 뭐예요? 2번이어야 되지.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2번이 돼야 되지. 벌써 두 번째 문단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었거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 거야 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1번은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독립성이 증가할까? 독립성. 이거는 말도 안 나오긴 했지만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인간의 독립성이 증가할까? 그러지 않을걸? 인간은 점점 기계에 어때? 의존하게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사고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도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인간에 맞먹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게 될지도 몰라. 근데 이건 지문 속에 나오지 않았지. 이건 그냥 주제. 글쓴이의 결론을 묻는 문제였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문제 보시면 13번도 그냥 사실적 독해, 내용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적절한 것은 물었는데 유엔, 여러 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대. 근데 유엔에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를 전부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니래. 그지? 유럽연합도. 그지? 유엔과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를 사용하고 여러 공용어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돼. 그러면 공식 업무상 불편하게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공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랬지.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럽연합이든 국제기구인 유엔이든 간에 공용어가 어때? 여러 개야. 근데 그거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 개의 공용어를 동시에 지정하는 이유는 업무상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지? 그래 놓고 사실은 이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두 번째 문단이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될 것이야.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망상에 불과하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두 개를 같이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어 실력이 막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첫 번째 문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공무상 편의를 도모했다. 2번이 맞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유럽연합이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를 공용어로 지정한 것은 공무상의 편의를 위한 거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틀렸지? 이건 글쓴이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오바지?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 그리고 3번은 글쓴이가 얘기하는 주장, 두 번째 문단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었던 거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또 보시면 사실적 독해였어요. 그래서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첫 번째 문단 보면 화제가 뭐야? 악플러. 악플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악플러. 그러면서 악플러들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본다 그랬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그치?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에서 아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무력감에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 그랬지.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3번에 보시면 여기서 악플러는 어떤 사람들이야? 자신의 삶과 환경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악플러가. 근데 보시면 3번 답지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래. 그지? 만약에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악플러가 될 수 없겠지. 그지? 그래서 3번 틀린 거 보세요. 지금은 얘가 만약에 3번이 맞으려면 악플러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가 있고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악플러가 있고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 그지? 그래서 3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좌우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막 욕을 퍼부었는데 그냥 아무 반응을 안 하면 그 욕을 퍼부은 악플러는 그냥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거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랬지.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개인주의자들은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2번도 두 번째 문단 보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 개인주의의 긍정적 측면. 개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악플이 많이 양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지. 그래서 한국에서 악플이 많이 양상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신경 쓰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3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수필이에요. 그지? 기문의 수박이라는 수필인데 이 수필은 지금 수박을 먹는 것, 수박이 깨지는 것을 마치 뭐에다 빗대? 천지개벽.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새 빗대지. 왜냐하면 수박이 이렇게 초록색이었는데 가르면 어떻게 돼? 빨간색. 빨간색 속살이 나오니까 그래서 수박을 천지개벽. 수박을 자르는 것을 천지개벽에다 빗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역은 구형에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검푸른 색이야. 게다가. 그지? 검푸른 구형의 과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기역의 구형은 뭐야? 수박의 겉모양이죠. 수박의 겉모양이 검푸른 동그란 모양의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나머지 니은의 빨강. 그지? 수박의 속살, 과육을 뜻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도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 선홍색. 그러니까 껍질은 초록색이고 과육은 선홍색, 붉은색이고. 그지? 그 다음에 리을은 한바탕에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칼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수박의 과육. 그지? 속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에 일관성과 관련되는 접속어 집어넣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황, 이조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자, 미상의, 무명시 이런 사람들은 우리말로 한글로 시조나 가사를 썼대.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명시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을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정철, 윤선도, 이황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조나 가사의 작가층에는 양반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얘가 정말 얘기하는 거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양반도 한글로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양반 중에 양반이었던 정철, 윤선도, 이황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것을 보면 양반들도 한글을 즐겨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대. 그래서 첫 번째 가에 들어갈 게 뭐예요?
그런데 정도 들어가면 되지. 그지? 그런데나 혹은 3번에 그리고도 완전히 틀리진 않을 거야. 그지? 4번은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인과관계는 안 돼. 인과관계는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정철, 윤선도, 이황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화제가 뭐야? 양반도 우리말 한글을 즐겼었구나 라는 구체적인 화제로 그 다음 문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화제,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화제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서 약간 전환되는 그런 데가 가장 알맞을 거야. 근데 이제 그리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완전히 틀리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보시면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썼대. 그지? 그럼 이게 뭐야? 첨가해 주는 거지. 게다가 혹은 더구나 정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윤선도, 이황, 정철은 시조나 가사를 썼는데 허균이나 김만중은 소설까지 썼어요. 이러니까 첨가해주는 게다가 혹은 더구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을 쓰지 않았던가.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허균이나 김만중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들어가야 돼? 역접이 들어가야 되지. 그지? 왜냐하면 이 앞에는 양반들이 한글을 많이 썼구나, 널리 사용했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은 이들은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였다 라는 거니까 서로 반대되는, 그러나 뭐 그렇지만 하지만 같은 거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서 소수의 양반들이었어. 그래서 일반적인 양반들, 특히 실학자 박지원은 한문으로 썼어. 그치? 그러니까 이 박지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김만중이나 허균이랑 반대되는 사례야. 근데 다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 이황,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니까 다시 뭐 들어가야 돼? 역접의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지. 뭐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지으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고쳐쓰기 방안, 어법에 맞는 문장을 물었어요. 가는 보시면 시간 부사어 현재가 나왔어. 근데 서술어가 뭐가 나왔어? 있었다가 나왔지. 시제가 호응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는 시간 부사어로서 지금을 나타내는 거고, 있었다는 과거 시제잖아. 그렇게 보니까 있었다, 없애야 되지?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없애고 있다라고 고쳤어야겠죠.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 지양과 뭐야? 지향 구분하는 거지. 지양은 억제하는 거, 안 하는 거. 지향은 향하는 것.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까 지향으로 바꿔야겠지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난달 수해로 인한이 관형절이 되는 거야. 인하다의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그럼 지난달 수해로 인하니 준비 기간을 수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 그러면 지난달 수해로 인하니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관형절, 관형사형 전성어미 인한, 니은이 붙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고쳐? 이거는 지난달 수해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았다. 다시 그래서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세 개의 문장이 전부 다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해가 발생했다. 준비 기간이 짧았다. 그래서 축제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연결어미인 인하여, 인하여로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납부와 수납 구분해야지. 그지? 수납이 뭐야? 거둘 수. 그지? 그러니까 거두다라는 뜻이야. 납부는 뭐예요?
내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은 리을은 고치지 말아야 되지. 라는 고칠 필요가 없어요.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이 납부는 고칠 필요가 없지. 그지? 수납은 거두어 드리는 거. 납부는 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납은 받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고, 납부, 뭐 신청, 제출 이런 단어는 어때요? 내는 사람. 그지? 그래서 수납이랑 또 하나 봐야 될 게 접수. 다 거둘 수다 쓰고 있어. 그러니까는 수납 혹은 접수. 이거는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납부 혹은 신청 혹은 제출. 뭐 서류 제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내는 사람이 쓰는 말이지. 그래서 두 개의 어휘를 구분하셔야 돼요. 수납과 접수, 그 다음에 납부, 신청, 제출 이런 단어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4번은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8번. 희곡이었어요. 희곡인데 이것도 역시 그냥 내용을 묻는 문제였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희곡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내용을 줄거리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서연과 동연이 갈등해. 근데 서연과 동연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서연이 하는 문제 제기가 뭐 부처님 형상.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그냥 베껴 놓은 거다. 근데 자네는 또 그거를 그냥 의심하지 않고 베낀다. 그건 진짜 부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베껴서 그리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연이는 어때요?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가? 그냥 의심하지 말고 공부해라.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 똑같이 관찰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관찰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연구해서 똑같이 그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서연이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마 3번에 보시면 여기서 이 동연이는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꼼꼼히 연구해서 그대로 따라 그리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렸지. 3번 틀렸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번에 불상 제작에 대해서 동연과 서연의 입장은 서로 달라. 그지? 그리고 서연이는 전해지는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 서연이가 동연이한테 자네는 의심하지 않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 이들의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 논쟁을 연관시킨다, 연상시킨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마 형식을 중시하는 건 동연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 마음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서연이는 내용을 중시하는 인물인 거지. 그래서 3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19번의 비문학 문제도 추론하기,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아마 이 비문학 문제 중에서 19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어요. 19번이 가장 어려웠을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근데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첫 번째 앞부분에서 그 온돌의 원리를 얘기해. 그지? 온돌의 원리는, 방바닥 쪽 차가운 공기, 온돌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져. 그럼 위로 올라가.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간 공기가 식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와.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서양의 벽난로를 통한 난방 방식, 이것도 역시 대조지. 그래 놓고 복사열을 이용해서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다.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닥 바로 위까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여야 돼요? 그 이유는 보자. 1번.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 복사열로 위쪽의 공기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근데 앞에서 보면은 벽난로에 의한 서양의 난방은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아. 그치?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에 의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 그러면 복사열 먼저, 그 다음에 대류 현상 2번 이렇게 일어나나? 그렇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방바닥까지. 그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 공기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3번 답지 봐봐. 3번 답지는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까지는 빼고 상체와 이쪽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여러분 여기 봐봐. 가가 이유였거든?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답지가 뭐였냐면 상체와 위쪽 공기만 따뜻하다. 같은 얘기지.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의 뚫어놓은 가는 이유를 물었어. 그래서 3번은 이유가 될 수 없지. 그리고 대류 현상이 끝까지 방바닥까지 일어난다고 하면은 방바닥까지 따뜻해져야 돼. 근데 3번 답지는 상체와 위쪽 공기만 따뜻하다?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하지 않다? 같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가에 만약에 이 3번의 문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체와 위쪽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거지 이유를 얘기한 게 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이유는 뭐냐? 4번에 보시면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지. 그지? 그러니까 방바닥이 따뜻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유를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이 아닌 걸 봐. 3번의 문장이 만약에 가에 들어간다고 하면 동어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차가운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하셔야 되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올해 지방시험의 지문들이 아까 뭐 그거 있었잖아. 미국 어머니, 일본 어머니 서로 대조되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이제 온돌의 난방 방식, 그 다음에 서양의 벽난로의 난방 방식, 대조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조를 사용해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됐어. 그러면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류 현상이 원활하게 일어나서 방바닥까지 따뜻해지는 건 온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서양의 벽난로 같은 경우는 대류 현상이 방바닥까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근데 위쪽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류 현상은 온돌의 특징이구나라고 하셔야 되죠. 그지? 그래서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가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방바닥까지.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4번이 답인 거죠. 그래서 아마 19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고 그 다음에 20번은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 그랬어. 첫 번째 문단 보면 화제가 포도주예요. 그지? 그래서 유럽 포도주 물처럼 마신대지? 그래서 물처럼 마시는 이유 뭐 얘기하고 그래서 식사용 포도주 로는 고급 포도주가 아닌 저렴한 포도주 그리고 여기에 물을 섞어 마시기도 했다 그랬어.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 이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는다?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물을 섞는 건 술이 약한 사람들. 술이 약한 사람들이지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3번 틀린 것이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소비의 확대로 인해서 포도주의 생산 지역이 점점 확대됐지. 근데 포도 재배는 추운 데서는 힘들대. 포도가 재배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자연 상태에서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 인데 포도의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대? 대서양의 루아르강, 크림반도, 조지아 있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됐대. 그렇게 보면은 루아르강 하고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 선을 잇는 이탈리아는 어때요? 북쪽이어야 되지. 남쪽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이탈리아보다 더 위로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된 거니까.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적정한 기온. 포도의 생산
가능 여부뿐이 아니라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너무 추운 지역이나 더운 지역에서는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진대. 그래서 뭐 추운 지역은 어쩌고 저쩌고, 반면 더운 지역은 흐물거리는 포도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를 잘 활용하면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의 주요 생산지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곳이다. 근데 다만 백포도주의 경우 누구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제 다만 이런 거 나와 있지. 다만. 그러니까 포도주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이어야 하는데, 근데 아주 더운 곳에서도 고급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고급 포도주는 모두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만들어진 포도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틀리지. 모두 때문에 틀리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포도주의 수요는 전 유럽적인 데 비해 생산은 지리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포도주는 원거리 무역의 품목이 됐고 고가품의 취급을 받았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그해 만든 술이다 그러지. 우리는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품질이 좋아진다라는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진다 그랬어. 그래놓고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 해당하고 그나마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이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겠지. 그지?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백포도주는 백포도주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 마지막 문단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지지? 이거 적포도주, 백포도주 이거 그지? 그래서 보면 아마 19번이 비문학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약간 실수하신 분은 20번? 20번이 조금 오답률이 있었고 근데 나머지는 별로 그지? 나머지는 그냥 지문만 잘 독해하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지 문제의 난도가 너무 쉬워서 너무 낮아서 좀 많이 이제 고득점자가 속출할 것 같고 게다가 3번 문제가 이제 다 정답 복수 정답 모두 다 정답이 인정되면 또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좀 허탈감이 느껴지는 시험이었고 저도 이런 문제로 이제 문법이나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험이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추세가 항상 뭐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건 또 아닐 거야. 그러니까 비문학의 비중은 이 정도가 되더라도 이제 문법이나 문학의 비중은 또 조절될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자의 도금이 안 나왔지만 또 내년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은 전 범위를 그러니까 성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험 문제의 질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